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계속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오늘은 공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면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성을 오해하고서 잘못된 주장을 한다. 공성이 어떤 존재도 없다는 의미라거나 반대로 공성을 절대적인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입니다. 공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공성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구나. 어떤 것에 공성을 얘기하면 이게 없다는 얘기구나, 이걸 부정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번엔 공성을 절대적인 실제로 이제 알아듣는,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공성이란 것은 중도잖아요. 중도. 유무의 양 극단을 벗어난 게 중도죠. 유변과 무변을 벗어난 게 중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상단의 양변 그러죠. 단변하고 무변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단변과 무변은 같은 말이고, 또 상변과 유변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유무의 양 극단이라고 한다고, 유 있다고 하면 유 있다는 극단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유무의 극단 할 때 유는 있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게 한쪽 극단이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공성이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단변과 무변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단변입니다. 무변이죠. 한쪽 극단이고요. 무엇인가가 실제한다는 상변, 어떤 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게 상변입니다. 다른 말로 유변이죠. 이게 유변이라는 겁니다. 실제한다고 하는 게. 뭐 있다고 하는 게 유변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실제한다는 상변을 벗어난 중도의 의미이다. 먼저 공성은 일반적인 진실이나 존재들과 상충하지 않는다. 공성은 일반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존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일반적인 진실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존재들과 모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존재들의 상태, 궁극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공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돌멩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돌멩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 방식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한 것이 공성이므로 당연히 존재를 떠나서는 공성도 성립하지 않고 공성을 떠나서는 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돌멩이를 예로 들었죠. 아무거나 예로 들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예를 들어 펜의 공성을 설명할 때 펜은 뭐 이것저것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이전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것을 인식하는 다른 정신작용에 의존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펜의 공성을 설명하는 건데, 그것은 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죠. 펜의 존재를 바탕으로 깔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펜의 공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펜이 없이 펜의 공성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펜의 공성은 반드시 펜이 있어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붙어 있다고도 말 못하죠. 한 몸이죠. 한 몸. 펜과 펜의 공성은 한 몸입니다. 이 뜻을 중론 제24품의 14번째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중론은 용수 스님께서 쓰신 논서입니다. 용수 스님이 중간파의 개조입니다. 시조라고도 하죠.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한번 족보를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유식파와 중간
학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파는 용수 스님이 시조입니다. 중간파. 예. 중간파의 시조는 용수 스님이고요. 범어로는 나가르주나 그러죠. 나가르주나. 근데 중간파에는 또 자리파와 귀류파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면 용수 스님이 쓰신 중론을 나중에 불호 스님께서, 불호 스님은 범어로 붓다빨리따 그럽니다. 붓다빨리따. 불호 스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해석해서 논설을 쓰셨는데 그 논설 이름이 불호 스님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붓다빨리따 그럽니다. 논설 이름도 붓다빨리따예요. 논설을 쓰시고 나서 나중에 청변 스님께서 잘못 해석했다 비판을 하십니다. 청변 스님은 범어로 바와 위백가입니다. 바와 위백가. 부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발음이 아주 골치 아픈데 그렇고요. 청변 스님께서 불호 스님이 해석한 그것을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견해를 펼치신 게 이제 비로소 중간 자리파의 견해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논서들을 쓰셨어요. 청변 스님이 자리파의 견해로. 그렇게 해서 자리파가 생겨난 거고요. 그 청변 스님은 이제 자리파의 개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칭 스님께서, 월칭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로 짠드라 끼르띠 그럽니다. 중간 자리파는 청변 스님이 개조고요. 중간 귀류파는 월칭 스님이 개조입니다. 짠드라 끼르띠 스님이. 청변 스님께서 불호 스님이 중론을 해석한 이 부분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월칭 스님이. 불호 스님께서 잘 정확하게 해설을 하셨다 하면서 이 청변 스님께서 펼치신 중간 자리파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중간 귀류파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중간 귀류파의 논리가 이제 명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월칭 스님이 불호 스님도 이제 귀류파의 견해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럼 불호 스님이 귀류파의 개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귀류파의 견해가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로소 월칭 스님이 요걸 자리파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귀류파의 견해를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월칭 스님을 귀류파의 개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파에는 자리파와 귀류파, 중간 자리파와 중간 귀류파 양파로 나뉘게 된 것이죠. 자리파와 중간파는 여러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자상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것도 철학적으로 골치 아픈 개념인데 설명하려면 힘듭니다. 그냥 뭐 실체 이렇게 비슷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더 깊이 알아보시고, 요 자리파는 자상을 인정하고요. 귀류파는 자리파는 모든 존재에 자상이 있다.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자기 자신의 특성이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면 당연히 다 자기 자신의 특성이 있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귀류파는 이 세상에 어떤 거에도 자상은 없다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자상에 의해 성립한다 하면은 다른 말로 자기 방면으로부터 성립한다 그겁니다. 그럼 그것은 귀류파가 볼 때 실체를 주장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연계를 부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귀류파가 볼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상이 없다. 자기 방면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상을 부정하는 게 귀류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리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 귀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류와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학의 용어거든요. 뭐냐면 이 귀류는 귀류법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잘못된 주장으로부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러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나오잖아.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했던 애초에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이 방법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을 논증할 때 상대에게 이 귀류법만으로 이제 공성을 지각시킬 수 있다
하는 게 귀류파고요. 자리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논증, 내 쪽에서 성립하는 어떤 논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리파의 입장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요 논리학적인 면에서 자리파와 기류파가 논쟁한 그 내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경론을 배울 때 최소 16년, 제가 배운 IBD에서는 16년을 배우고 남인도에서는 뭐 20여 년, 20년이나 20여 년 이렇게 배우는데 이 과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통틀어서 자리파와 기류파가 논리학적인 면에서 논쟁하는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선설장론이에요. 중간파는 자리파와 기류파가 있고 중간파의 개조는 용수스님, 자리파의 개조는 청변스님, 기류파의 개조는 월칭스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유식파의 개조는 누구냐 하면은 무착스님이십니다. 무착스님은 범어로 아상가 그러죠. 아상가. 그 유명한 그 세친스님의 친형님입니다. 친형. 구사론 쓰신 구사론이란 논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도 많이 봅니다. 구사론을 쓰신 세친 스님. 세친 스님은 범어로 와수반두 그러죠. 와수반두. 구사론을 쓰시면서 소승불교 학파의 교리를 정리하셨잖아요. 이 무착 스님께서는 대승아비달마 집론이라는 논설을 쓰시면서 대승불교의 교리를 이 형제가 참 비슷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 세친 스님은 원래 소승불교의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무착 스님, 형님인 무착 스님과 많은 논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무착 스님한테 설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유식파가 됐죠. 그래서 유식파의 논서도 많이 쓰셨잖아요. 유식 30송 뭐 이런 것도 있죠. 유명하게. 하여튼 무착 스님이 유식파의 개조입니다. 개조. 그런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무착 스님이 유식파의 개조이긴 하지만 본인의 무착 스님 자기 자신의 견해는 중간파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착 스님의 이름으로 중간파의 논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간파를 유식파보다 더 수승하게 보니까 좀 더 수승한 견해로 논서를 썼으면 당연히 그 수승한 견해가 자기 자신의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착 스님 본인은 중간파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여튼 유식파의 개조이기도 하면서요. 무착 스님이 개조고요. 또 무착 스님은 유가사지론을 쓰셨죠. 유가사지론. 유가사지론을 이제 미륵 보살님한테 직접 강의를 듣고 그걸 옮겨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종교적인 얘기니까. 이에 대해서 뭐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뭐 무착 스님 본인이 써놓고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미륵불로 오실 그 미륵 보살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미륵이라는 어떤 사람이 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다음에 미륵 부처님으로 오실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는 미륵 보살님 있잖아요. 그 미륵 보살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제 쓰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여튼 무착 스님이 유식파의 개조고요. 유식파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수교행 유식파가 있고 수리행 유식파가 있습니다. 수교행 유식파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따를 수, 가르칠 교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경전을 따르는 유식파라는 얘기죠. 근데 주로 수교행 유식파가 유가사지론을 따르는 학파입니다. 유식파죠. 수리행은 칠부량론을 따르는 유식파를 수리행 유식파라고 합니다. 리는 논리할 때 리예요. 논리를 따르는 유식파다 그 뜻이잖아요. 논리학, 불교 논리학에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진나 스님이 쓰신 집량론이 있고요. 집량론.
진나 스님, 범어론 디그나가 그러죠. 이 집량론을 해석한 또 성량론이 있죠. 성량론은 법칭 스님이 쓰신 겁니다. 범어로 다르마끼르띠 그러죠. 이 성량론을 티베트 불교에서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논리학을 요걸 가지고 배워요. 성량론을 가지고. 이 성량론을 매년 2달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모든 불교 경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또 평소보다 논쟁을 더 길게 하고 이 성량론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논리학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논서입니다. 성량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식파에는 또 여러 파가 있습니다. 유식파, 유상파, 무상파 뭐 이런 것도 있고 유상파에도 유구 가상 유식파, 진상 유식파, 가상 유식파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유식파에서 첫 번째로 크게 분류하는 건 수교행 유식파와 수리행 유식파고요. 또 흔히 유식파 하면은 많이 이제 유명한 게 아뢰야식이잖아요. 아뢰야식. 범어로 알라야입니다. 알라야. 그래서 저는 알라야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의역하면 장식 그러고요. 장. 또 아뢰야식은 주로 이쪽에서만 주장하죠. 수교행 유식파에서만. 수리행 유식파는 인정을 안 합니다. 하여튼 유식파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3페이지 맨 위에 중론의 개송이 인용돼 있죠. 무엇의 공성이 타당하면 그의 모든 것이 타당하게 되고 무엇의 공성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공성이 성립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성립한다 그 얘기잖아요. 공성과 다른 존재들, 다른 일반적 진실들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 서로 조화가 된다는 얘기죠. 공성이 성립해야 다른 것도 성립한다. 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것들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또 무엇에 공성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된다 그랬잖아요. 공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성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론자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모든 존재들이 실체가 있다, 실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인과를 가지고 많이 반론을 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원인이 되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거꾸로죠. 중간파는 용수 스님은 거꾸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럼 아니 실제라면 어떻게 원인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이런 모든 존재들이 헛개비 같고 어상 같고 이렇게 해야 신통하게 막 변화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 실제인데 그게 어떻게 변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론자들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실제여야만 원인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냐. 실제가 아니라면 인과가 어떻게 성립하느냐. 그건데 용수 스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라면 어떻게 인과가 성립하느냐 그거죠. 실제라면 그러니까 비실제여야만이 인과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공을 인정해야 인과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공성이 타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성이 타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된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뜻을. 그 중론에서도 이 중론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를 주장을 하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을 실제처럼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라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저것 대상으로, 인과를 대상으로 인과가 만약에 실제라면은 인과가 왜 성립이 안 되는지 그 논리적 귀결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귀류잖아요. 귀류법이잖아요. 또 뭐 사성제를 대상으로 만약에 실제라면 사성제가 왜 성립이 안 되는지 그 얘기를 했으면은 그 용수 스님 본인이 인과가 성립이 안 된다거나 사성제가 성립이 안 된다거나 뭐 윤회와 해탈이 성립이 안 된다거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라고 가정하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비실제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귀류법을 이해 못하고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보면은 이 모든 것들 이 공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공성을 인정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귀류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가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그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결과를 보여줄 땐 내가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죠. 다만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든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하얀색도 빨간색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얀색도 빨간색이겠네, 색깔이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얀색이 빨간색이다 이 주장하는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색깔이 빨갛다 했으니까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럼 하얀색도 빨간색이겠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럼 빨간색 아닌 게 있잖아, 하얀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색깔이면 다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당신 주장은 틀렸다 그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귀류법은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된 주장에서 잘못된 결론을 보여줄 때는 그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귀류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도 본능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논리거든요. 논리학이고 뭐고 안 배운 사람도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가 잘못된 주장을 하면은 그래? 그럼 어쩌고 저쩌고 잘못된 그 결론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많이 이상하게들 많이 여기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우리나라가 한동안 인문학을 너무 좀 무시를 해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인문학이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문학적인 지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지금 잘못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도 간단한 문장도 잘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큰 문제죠. 인문학을 경시한 참 큰 잘못된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인문학이 참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 귀류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론이라는 것이 실제를 만약 가정한다면은 다른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셨기 때문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공성이 모든 다른 것들을 부정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를 풀었고요. 공성은 다른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도 아니고 다른 진실들을 부정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다. 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공성을 절대적 실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힌두교의 불이이원론, 비이원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영화와 스크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번에 스크린 비유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 이제 이런 존재들은 다 허상이고 영화에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에 비친 영화처럼 다 허상이고 실제는 요 스크린만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우주나 이 세상이 절대신만 존재하는데 그 절대신 안에 이런 우리나 물건들, 우주 이런 허상들, 마야가 생겨나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 너와 나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성을 얘기하면 공성을 가지고 공성이 절대적 실제고 이렇게 스크린처럼 본래 공성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고 그 공성 안에 다른 뭐 이런 환영과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실제가 아니다. 그것에 공성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절대적 실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모든 존재들에 앞서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냐고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공성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드립니다. 어떤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런 영기적인 존재다 그 얘기잖아요. 영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떠나서 먼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성은 항상 어떤 존재의 그 궁극적 존재 상태를 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실체가 없다. 그 존재가 비실제다. 이것이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들보다 먼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존재들 없이 혼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거죠. 공성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 위에 공성이라는 절대적 실제 스크린 위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또 중론의 개송에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비공이 조금 있다면 공 역시 조금 있게 될 것이다. 비공이 조금 있지 않다면 공이 어찌 있는 것이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비공이 조금 있다면, 공 아닌 게 있다면, 공 아닌 게 있다고 내가 얘기했으면 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공 아닌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잖아요. 공 아닌 게 없다고 했는데 왜 공을 공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 이거죠. 모든 존재가 내가 공하다 그랬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을 내가 어떤 존재도 실제가 아니다. 모든 존재가 비실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공을 또 실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6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또 한 가지 오해 중에 하나는 공성이 수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오해이다. 이런 오해도 많이 하죠. 불교 교리를 잘 이해 못하고 또 공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그냥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말장난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뭐 하려고 이 용수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께서 쓸데없는 말장난을 하셨겠어요.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겁니다. 아마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집을 없애야 되잖아요. 아집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아집이 뭐예요? 자아나 다른 존재들을 실제라고 취한 거잖아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불교의 핵심이 기본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집 때문에 윤회하고 있으니까 아집을 제거해야 되고 그럼 아집이 뭔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아집이 우리가 실제가 아닌 거를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알아야 되고 그 실제가 어떻게 아닌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상해야 되고 그 실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으로써 아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불교 수행의 핵심의 필수적인 이야기잖아요. 전혀 형이사학적인 말장난에 불과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공성에 대해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미 촉법을 놓고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하고 적용하면 된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남으니까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말씀은 과학을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단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인식하는 기관이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군, 또 육식이 있고, 또 대상이 색성양미 촉법이 있죠. 또 뭐 이런 거 다 대충 네, 저번 시간에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근은 촉각기관이잖아요. 즉 촉각기관. 신식은 이 촉각기관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식별작용을 신식이라고 하죠. 이 대상은 촉이잖아요. 촉은 접촉이잖아요. 접촉. 이렇게 접촉, 닿는 거. 닿는 대상, 질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닿았죠. 손바닥이 서로 닿았죠. 제가 이렇게 펜을 들고 있고, 펜과 손가락이 닿아 있고,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우리는 어느 것도 만질 수가 없답니다. 어느 것과도 접촉이 안 된대요. 왜냐?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원자는 서로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자가 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원자는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핵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단순화 시킨 거고, 본래 사실에 정확하게 하려면 그리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본래 원자의 실상이 어떤가, 그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띱니다. 전자 다 아시죠? 전기에 사용하는 전자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잖아요. 또 자석 아시죠? 자석을 보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요. 자석은 S극끼리 S극끼리하고 서로 밀어내죠. N극끼리 밀어내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또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고, 그죠? 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이런 힘을 전자기력 그럽니다. 전자기력.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이걸 전자기력 그래요. 우리 우주에는 이 4가지 근본 힘이 존재합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력. 전자기력은 지금 말씀드렸고, 중력은 다 아시죠? 중력은 우리가 지구에 붙어있는 것도 중력 때문이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지구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달도 이렇게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이유가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어떤 물체가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그것이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이 가장 약합니다. 가장 약하고, 이게 강한 핵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강한 게 전자기력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중력이 가장 힘이 작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접촉이 된다면 원자가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가 안 닿아 있다는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붙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눈이 시각기관이 후지고 우리 감각기관이 이 촉각이 속았기 때문이죠. 우리 감각기관이 후져서 속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붙으면 원자가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 없대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기. 왜?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전자기력이. 원자가 붙으려면은 여기 가까이 오면은 이 주변에 전자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낸단 말입니다. 밀어내. 그러니까 안 붙어요. 그럼 억지로 막 이렇게 이거 밀어내는 힘을 이기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이면 이게 다 튕겨 나가죠. 전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플라즈마 그럽니다. 플라즈마. 태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전자기력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중력도 못 이겨요. 중력보다 전자기력이 더 세단 말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이 밀어붙이면은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원자핵은 서로 또 플러스이기 때문에 또 서로 밀어내잖아요. 안 붙어요. 근데 또 이 힘을 이겨내고 서로 밀어내는 이 전자기력을 이겨내고 또 억지로 막 붙이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일이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죠. 태양의 어마어마한 온도, 1억 도가 넘는 온도와 그 크나큰 그 질량에서 오는 엄청난 밀도와 그 압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힘을 이기고 서로 가까워지죠. 근데 이것이 멀리 있을 땐 서로 밀어내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이 핵과 핵이 거꾸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강한 핵력이라고 해요. 강한 핵력. 이 강한 핵력에 의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융합. 이 핵과 핵이 붙어가지고 다른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는 수소 핵이 붙고 또 붙은 것끼리 또 붙어가지고 헬륨이 생겨나고 또 핵이 융합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떨어져 나오고 다른 중성미자라든가 이런 것 입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태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전자기파가 방출되죠. 저번 시간에 전자기파 말씀드렸죠. 그래서 햇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로 우리 지구의 여러 생물체가 그 에너지로 사용해서 살아가고 그죠? 하여튼 그 밀어내는 전자기력을 이겨내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펜이 있으면 손가락과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단지 시각기관이나 이런 촉각기관이 우리가 허접하기 때문에 다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 봐서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근데 촉감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생긴 것이냐? 촉감 떨어져 있는데 서로 촉감이라는 것은 이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촉감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물체가 오면 이 마이너스 전자와 우리 피부의 원자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밀어내잖아요. 서로 밀어내니까 가까이 오면 압력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피부 밑에는 그 압력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가 또 신경을 타고 신호를 두뇌로 보내서 그 두뇌가 어떤 것이 닿았구나 해서 어떤 촉감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촉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접촉.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은 거죠. 닿지도 않았고 또 닿지도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느끼고 또 이런 작용에 의해서 두뇌가 막 해석해서 우리한테 느끼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환영과 같고 헛개비 같은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촉도 실제가 아니죠. 이 접촉의 공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촉. 요거는 좀 의문이 나죠. 이게 안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지지?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여기 밑으로 펜이 떨어져야지. 왜 안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안 떨어지느냐 하면은 이 표면에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는 힘 때문에. 우리가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양팔로 이렇게 밀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이죠. 이게 붙어 있지 않지만 이 펜의 표면의 전자들과 제 손가락의 표면의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놀라운 거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안 믿어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연히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자, 요새 과학이 밝혀낸 진실들은 이렇게 놀라울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 자빠질 사실들이 많아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구에는 중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력 때문에 동그란데 원래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지만 하여튼 동그란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잖아요.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떠 있는 거죠.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발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여기 안 붙어 있고 우리 발의 표면에 전자들과 이 지구 표면, 이 바닥 표면에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서 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 부상 열차도 있잖아요. 자기력을 이용해서 뛰어서 가잖아요. 자기 부상 열차. 그건 많이 떴으니까 우리가 뜬 걸 알지만 이런 거는 우리는 바닥에 발 붙어 있으면은 아주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그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원자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원자가 떨어진 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왜?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이 전자끼리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니까. 중력은 네 번째라고 했잖아요. 가장 약한 힘이라고 했잖아요. 전자기력이 두 번째로 강하다고 그랬죠. 이기질 못해요. 서로 밀어내는 이 힘을 중력이 이기질 못해요. 만약에 이긴다면 더 땡기면 전자들이 튕겨나가겠죠. 전자들이 튕겨나가고 그럼 또 플러스가 나오면서 또 밀어내겠죠. 이 힘도 중력이 이기고 더 끌어당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핵융합 안 일어나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접촉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속은 겁니다. 우리 접촉 분명히 닿았는데 물이 묻으면 축축한 느낌도 들고 막 온갖 느낌이 들잖아요. 푹신한 게 닿으면 푹신한 느낌도 들고 딱딱한 게 닿으면 딱딱한 느낌도 들고. 근데 그게 다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그 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또 그거 아니라도 이런 우리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두뇌가 해석을 해야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공성이 입증되는 거죠. 여러 다른 수많은 인연에 의존해 있고 또 우리 그 정신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우리 접촉이라는 것이 의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도 공하다, 실체가 없다, 비실제다 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 전에 제가 한번 무아를 설명드리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접촉은 없다 막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접촉이라는 거는 본래 접촉이라는 말이 생겨날 때 이런 원자 같은 거 알고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저 원자가 원자끼리 붙어야 이걸 접촉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거 원자가 붙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더라도 이 차원 안에서 착각한 것을 바탕으로 이 체계 안에서 이런 걸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은 있는 겁니다. 접촉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접촉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깊이 분석해 들어가 보면 접촉을 붙어 있으려면 원자가 붙어야 되는데 원자가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접촉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접촉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일반적인 언어 체계로 돌아올 때는 일반적인 언어 관습에 맞는 말을 해야 되죠. 접촉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착각을 바탕으로 한 요 일반적인 모든 일반 지식이나 이런 상식이 다 우리 일반 이런 착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접촉이라는 게 본래 원자적 차원의 접촉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착각을 했더라도 이런 걸 접촉이라고 하니까 접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한참 분석할 때는 접촉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접촉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없다. 그 얘기를 승의에서 없다 그럽니다. 승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접촉의 공성이죠. 승의제입니다. 궁극적 진리. 근데 접촉은 일반적으로는 있죠. 접촉은 있다. 존재한다. 이건 세속제죠. 세속제와 승의제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접촉 있어. 이 얘기가 접촉 있다는 게 원자와 원자가 서로 붙는다고 주장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게 요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요게 요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다고 하면 접촉은 없다 하면 접촉은 있다는 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갖고 오면. 그럼 서로 부정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승의에서 없다 하면 요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의에서 없다. 접촉은 다른 말로 실제가 아니다. 비실제다. 접촉은 비실제다. 승의에서 없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접촉의 공성이 되는 것이죠. 접촉은 있다. 이건 또 그냥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언어 관습적 차원에서 존재한다. 세속적 차원에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접촉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만 다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접촉은 있다. 접촉은 언어 관습적 차원에서 있다. 접촉은 세속적 차원에서 있다. 접촉은 일반적으로 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세속제고 접촉은 승의에서 없다. 승의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접촉은 비실제다. 이게 궁극적 진리죠. 접촉의 공성입니다. 아시겠죠? 승의제와 세속제의 차이. 승의제와 세속제의 차이. 또 이 말을 설명할 때 언어 사용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